안녕하세요, 윤추천입니다. 1년 중 제일 많이 입는 옷이 뭘까요? 바로 반팔 티입니다. 티셔츠는 이너로도 입고 단독으로도 정말 자주 입게 되는데요. 심지어 점점 길어지는 한국의 여름 무더위에 앞으로 더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는 특히 단독으로 입을 때 계절상 그 자체로 착장이 끝나요. 그래서 내 몸에 잘 맞는 티셔츠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 티셔츠 찾겠다고 원단, 핏, 봉제 다 따져가면서 꽤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그간의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정착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티셔츠를 찾으며 알았던 재미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제 옷장의 티셔츠들을 직접 보여드리며 이 티셔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티셔츠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 고민해보다가 각 나라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티셔츠는 어떤 게 있는지,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만큼 티셔츠가 발전해온 방향도 다 제각각인데요. 그 티셔츠들이 어떻게 대표 티셔츠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가 제일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만들어온 방식이 다르고 쌓아온 헤리티지가 다르고 매력과 용도도 다 달라요. 근데 그 헤리티지가 낭만 가득하거든요. 이 티셔츠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고 혹시 마음에 꽂히는 게 있으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옷장에 나만의 티셔츠가 생긴다면, 근데 혹시 그게 이 중에 있다면 그것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인 것 같아요.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 기존 것에 저항하는 것. 티셔츠는 원래 1913년 미군의 속옷으로 시작했어요. 티셔츠만 입고 밖에 나가면 저 사람 속옷 차림으로 나왔다,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러던 게 1950년대에 들어 당대의 스타 말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이 스크린에서 걸치고 나오면서 이 속옷이 반항의 상징이 됐어요. 전설의 반항아가 보여준 반항은 전국에 크게 유행했고 그 이후 티셔츠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죠. 형식을 거부하고 속옷을 겉으로 꺼내면서 그게 젊은이들의 멋이 된 나라, 그게 미국이에요. 이 문화가 퍼지면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티셔츠 강국이 됐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헤인즈, 챔피언, 플루드 오브 더 룸, 벨바신 같은 브랜드가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 헤인즈는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헤인즈는 1902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원래 양말 만들던 회사로 시작했어요. 티셔츠가 젊음의 상징이 되자 헤인즈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탔어요. 멀티팩 구성으로 여러 장을 한 번에 살 수 있게 했고 목 뒤에 따가운 태그를 없애는 등 제품 혁신을 계속해 갔죠. 거기다 전국 마트 어디서 볼 수 있는 유통망,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미국에서 티셔츠라고 하면 그냥 기본으로 전제되는 이름이 됐어요. 재밌는 건 이 미국 티셔츠 문화를 선도해온 헤인즈는 결국 2025년에 3조 원이라는 거금의 캐나다의 티셔츠 도매회사인 길단에 인수됩니다. 소비자는 이름도 잘 몰랐던 캐나다의 도매 블랭크 회사가 미국 자유의 상징을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미국 젊은이의 자유문화를 팔던 브랜드가 자유시장에 낼름 팔려버린 거죠. 헤인즈는 레드, 블루, 골드의 3팩 제품이 기본입니다. 이 가격에도 무려 튜블라로 제작되어 있어서 옆구리 솔기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거기다가 택도 없고 스티치도 두드러지지 않아서 이너용으로는 정말 이만한 게 없습니다. 국내 유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서 구매하기도 편하고요. 골드 제품 구매하셔서 이너용으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시로와 쿠로인데요. 시로는 일본판 헤인즈입니다. 시로는 흰색, 쿠로는 검정색의 일본어죠. 회색 계열로 모쿠까지 나오는데 색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를 뿐이지 스펙은 기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일본판은 두께가 7온스로 단품에서도 괜찮을 만큼 꽤 두껍습니다. 레드라벨에서 쓰던 실을 쌍사로 짜서 더 촘촘해진 만큼 부드럽고 두툼해요. 넥라인이 좁고 높아서 탄탄하게 목을 잡아줍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레이어링으로 입기엔 오히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저는 니트나 맨투맨 이너로 시로를 즐겨 입습니다.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고 건조기까지 편하게 돌려가며 입습니다. 미국엔 또 다른 방향의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유니폼이에요. 챔피언, 러셀 애슬레틱, 캠버 모두 출발점이 다 비슷해요. 학교 체육팀, 대학 스포츠 유니폼 납품 사업이었거든요. 거친 경기에도 버티는 두껍고 튼튼한 티셔츠로 발전해 간 거죠. 근데 시장이 커지면서 갈렸어요. 챔피언은 90년대 힙합씬에서 뜨면서 패션 브랜드가 됐고 결국 대형 기업에 팔렸습니다. 러셀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시장을 따라가다가 해외 생산 기업 인수의 전철을 밟았죠. 캠버만 안 움직였어요. 1982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공장, 같은 방식 그대로예요.
뚝심 그 자체, 고집불통 자유인 베리 아저씨의 캔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헤인즈가 시장을 따라 대중에게 퍼져나갔다면 캔버는 그 반대로 갔어요. 1982년 펜실베니아에서 베리 슈워츠가 시작한 브랜드인데요. 원래 패션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학교 체육팀이나 스포츠 유니폼 납품이 주였거든요. 멋있어 보이려고 두껍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쓰임을 위해서 두껍게 만든 거예요.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튼튼한 티셔츠를 만들겠다. 광고 한 번 없이 해외 제조사들이 4분의 1 가격에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해도 전부 거절했어요.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트렌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 자유 아닐까요? 들어보시면 무게가 8온스예요. 아까 나온 헤인즈 시로가 7온스인데 그것보다도 더 무거워요. 지금이야 뭐 워낙 고온수의 두꺼운 티셔츠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엔 8온스면 진짜 무겁고 두꺼운 게 맞죠. 패션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 채 미국에서 우리가 제일 두껍고 튼튼한 티셔츠를 만든다는 베리 아저씨의 자부심 그 자체인 거예요. 색깔도 다양한데요. 제가 가진 건 이 포레스트 그린 컬러입니다. 다른 색깔들도 보면 모두 60년대 미국 체육부 러커룸에서 꺼낸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프레피 느낌의 스타일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힙합이나 스트릿 브랜드 느낌도 나는 그런 옷입니다. 입으면 어깨가 딱 서요. 가슴이 생기고 팔이 굵어 보입니다. 얇은 티셔츠가 몸을 따라간다면 캔버는 몸의 형태를 얹어줘요. 이 두께가 체형을 잡아주거든요. 저같이 배 나온 아저씨도 캔버 입으면 좀 달라 보여요. 거기다가 막 입어도 돼요. 원래 유니폼 브랜드답게 이 두께면 웬만한 마찰이나 세탁에 끄떡 없어요. 비싼 티셔츠 조심조심 다루는 거 싫은 분들한테는 특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엔 뻣뻣한데요. 세탁할수록 안쪽이 길들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되는 거예요. 여름엔 솔직히 좀 더울 수 있어요. 결국 캔버는 어떻게 됐냐면요. 베리 아저씨의 품질 추구를 저 멀리 장인의 나라에서 알아본 거예요. 일본이죠. 헤인즈는 시장을 따라가다 도매회사에 삼켜졌고 캔버는 시장을 무시하다가 컬트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자유라면 영국은 절제예요.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티 안 내는 것, 그 감각이 티셔츠에도 나타났어요. 존 스매들리는 1784년으로 오늘 나오는 어떤 브랜드보다도 역사가 오래됐는데 울 피케 폴로 셔츠가 저는 훨씬 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좀 결이 달라서 넘어가고요. 영국 티셔츠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브랜드는 선스펠이에요. 선스펠은 1860년 영국 노팅엄에서 귀족 고급 이너웨어로 시작했어요. 1900년대 초에 카리브해에서 자라는 시아일랜드 코튼을 들여왔는데 전 세계 면 생산량의 0.00002% 정도 된다고 해요. 빅토리아 여왕이 실크로 착각했다는 그 면이에요. 그렇게 150여 년을 묵묵히 최고의 속옷만 만들던 회사가 2006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바로 영화 카지노 로얄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입고 나오면서 007 브랜드가 된 거예요. 너무 절제해서 아무도 모르던 명품의 진가를 007이 꺼내줬다고 해야 할까요? 선스펠의 지향점은 정말 부드러운 이너웨어로서의 티셔츠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아우터로서 유명세를 떨친 007의 리비에라 티셔츠를 보면 극도로 부드럽고 딱 비치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가졌고 몸의 실루엣을 그대로 타고 흐를 수 있는 부드러운 라인이에요. 100년 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묵묵히 속옷을 만들던 기술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가장 큰 특징은 차원이 다른 원단의 부드러움이에요. 두껍지 않고 얇은데도 매끄럽고 치밀해요. 저는 애초에 원 사이즈 업에서 더블 X 라지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제 몸에 슬림하지 않는데요. 전 다니엘 크레이크 같은 몸매를 가지지 못해서 취향껏 크게 입는 거고요. 배 좀 덜 나오시고 몸 건강하신 여러분들은 정핏으로 잘 맞게 입으시면 정말 멋진 리비에라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은 포르투갈에서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니트 제조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거든요. 단 내구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세탁이랑 건조는 좀 살살 다뤄주셔야 합니다. 이 얇고 부드러운 원단이 건조기 열에 들어가면 수축이랑 보풀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관리만 잘해주시면 의외로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티셔츠예요. 미국이 자유, 영국이 절제라면 독일은 합리주의예요. BMW, 벤츠, 보쉬, 밀레 등 독일 제품이 주는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게 없고 한번 만들면 고장이 잘 안 나요. 감성을 배제한 품질 일변도의 합리주의예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한다. 바우하우스가 독일에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그 철학이거든요. 그 합리주의가 바로 티셔츠에도 나타났어요. 메르치 비슈바넨입니다. 이야기가 진짜 드라마 같아요. 1911년 슈바벤 알프스 산속에서 발타자르 메르치가 공장을 열어요.
루프윌이라는 방식으로 짜는데요. 현대 기계보다 20배가 느립니다. 시간당 1m, 하루에 딱 반롤이에요. 근데 그 느림이 원단에 공기를 집어넣어요. 실에 장력이 없으니까 짜여진 후에도 실 사이에 공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데도 가볍고 세탁해도 그 형태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이어오던 공장이 2005년에 결국 문을 닫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저렴한 대량 생산 티셔츠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았죠. 2010년 베를린의 한 벼룩시장에서 패션 디자이너 피터 플로트니카가 헨리 셔츠 하나를 집어들어요. 이 옷 라벨이 무려 1911년이에요. 100년 된 옷인데 요즘 나오는 새 옷보다 더 좋아 보였죠. 피터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을 시작했어요. 결국 슈바벤 알프스 산속의 메르츠 공장을 찾았을 때 그 폐공장엔 루프윌 기계 32대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피터는 이걸 다시 살리기로 결심했어요. 복원에만 꼬박 1년이 걸렸죠. 브랜드 이름도 그냥 그대로 이었어요. 다행히 메르츠의 후손들이 이 이름을 이어가줘서 고맙다며 무상으로 양도했기에 가능했죠. 그 후 새롭게 시작한 피터의 메르츠 비슈바네는 지금은 35개 이상 국가에서 팔리고 나이젤 카본이나 준야 와타나베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들과도 협업하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됐어요. 메르츠 비슈바넨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계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리비에라가 007 티셔츠라면 메르츠 비슈바넨 215는 더 베어 티셔츠로 유명합니다. 2023년 드라마 더 베어에서 주인공 카미가 입고 나오면서 방영 다음날 전 세계에서 품절이 됐어요.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음에도 메르츠 비슈바넨은 아직도 예쁜 옷보다는 좋은 티셔츠를 내세워요. 독일의 지독한 품질 우선주의가 만든 명품 티셔츠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직접 입어보면 두꺼운데도 가벼워요. 루프윌 특유의 공기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제가 5년 정도 자주 입던 215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루프윌 특유의 가로 결이 이렇게 선명해져요. 세탁 시 주의하실 건 루프윌 티셔츠가 다 그런데 공간감이 있는 옷인 만큼 건조기 수축이 심합니다. 찬물 세탁에 자연 건조를 권장하고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이즈를 그냥 크게 사세요. 지금 걸려있는 게 214 제품이고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오래 입었다는 게 215인데요. 둘 다 원단은 똑같습니다. 7.2온스의 루프윌 튜블라 티셔츠입니다. 차이는 핏이에요. 같은 사이즈 기준으로 214가 가슴 너비도 더 넓고 아몰도 더 큽니다. 215가 인기인데 정핏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한 치수 더 크게 해서 오버핏으로 입을 바에는 214로 사이즈를 그냥 정핏으로 맞춰 입는 게 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소매 길이랑 기장이 적절해서 더 잘 맞아요. 저는 215는 8 사이즈를 입어야 될 것 같고 214는 7 사이즈로 입습니다. EM15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루프윌로 짜여진 티셔츠는 처음에 원통 모양 그대로의 직선 박스 실루엣인데 입다 보면 서서히 몸에 맞게 변해가는 거고요. EM15는 처음부터 달라요. 루프윌이 아니고요. 215보다 얇고 어깨는 넓은데 허리는 살짝 좁아집니다. 기장도 살짝 크롭해요. 처음 입는 순간부터 현대적인 핏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그런 옷인 거죠. 215랑은 또 다른 맛이 있으니까 좀 얇고 딱 떨어지는 티셔츠 좋아하시면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패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아메리칸 캐주얼에 대한 동경과 집착이죠. 전후 들어온 미국 문화에 열광한 일본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오리지널 청바지와 티셔츠 등의 패션 복각을 시작해요. 오히려 일본인의 체형에 맞는데 옷은 더 잘 만들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다 망할 뻔한 캔버를 발견하고 최대 구매 고객이 되어준 곳도 일본이었고요. 벨바시는 아예 일본 회사가 사들였어요. 미국이 잊어버린 오리지널을 일본이 기억하고 들춰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집착이 일본의 장인 정신과 만나 다양한 방향으로 티셔츠가 발전합니다. 먼저 일본을 대표하는 티셔츠에 유니클로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피마 코튼을 보급화시켜버린 장본인이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헤인즈와 함께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보편적인 티셔츠인 것 같아요. 이너웨어로 이 이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티셔츠예요. 수피마 코튼이 뭐냐면 전 세계 생산량 1% 미만의 캘리포니아산 장섬유 면이에요. 이 고급 원단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규모의 경제로 보급화시킨 게 바로 유니클로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싶어요. 유니클로 티셔츠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돈입니다. 구돈은 장르가 좀 달라집니다. 얼마나 좋은 원단이냐 보다 어떻게 변해가는 원단이냐로 가요. 피그먼트 다잉이라는 염색 방식의 장인인데요. 표면에 물감을 입히는 방식으로 염색을 해요. 원단 속까지 물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탁할수록 표면색이 조금씩 빠지거든요. 처음엔 색이 진하고 원단이 약간 빳빳한 느낌인데 입고 빨고 입다 보면은 1년이 지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옷이 돼요. 내 손때가 묻은 나만의 옷이 되는 거죠. 일본의 집착이 시간이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3장 가지고 있는데요. 카키, 베이지, 슬레이트 3개 컬러예요. 피그먼트 다잉이라서 색에 깊이감이 있어요. 단순한 단색이 아니라 표면에 물감이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뉴트럴 계열이라 어떤 하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피그먼트 다잉에 집중한다고 해서 기본기가 딸리는 건 아니에요. 건조하고 바스락거리는 질감의 미국산 면을 사용하고 튜블라 방식으로 제작된 제대로 만든 티셔츠예요. 구돈의 슬로건이 10년을 입어도 끄떡없는 티셔츠인 만큼 원단이나 만듦새도 절대 빠지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포켓 달린 두꺼운 버전뿐만 아니라 이 얇은 2장도 비침이 전혀 없어서 단품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 피그먼트 다잉의 자연스러운 색감이 소재를 면이 아니라 약간 린넨처럼 보이게 해서 여름에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건조기는 수축이 심하지는 않고요. 피그먼트 다잉 특성상 색이 더 빨리 빠져요. 에이징을 빨리 가속하고 싶다면 오히려 건조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색을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자연 건조를 권장합니다. 또 다른 일본 대표는 웨어하우스입니다. 웨어하우스는 1995년 오사카의 에비스라는 브랜드 출신의 시오타니 쌍둥이 형제가 철학 차이로 에비스를 낳아서 창업한 오사카5의 막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모토가 빈티지 의류에 충실한 재현이에요. 1930년대 리바이스의 배너 데님을 직접 분해해서 실, 원단, 염색까지 분석해서 재현하는 곳이에요. 메르치비 슈마나에서 설명드렸던 루프윌 구형 방직기로 짜여진 공기를 머금은 티셔츠류의 극으로 가고 있어요. 슬럽이라고 표현하는데 불규칙적인 실의 굵기와 느슨한 방직기의 조합이 같은 루프윌은 메르치비 슈마넨과 비교해도 확연히 선명하게 가로로 결이 있는 티셔츠를 만들었죠. 조금이라도 더 오리지널 애슬레틱 웨어나 워크웨어의 티셔츠를 정확히 표현하고 싶은 이들의 노력이 그 시절엔 기술적 한계로 어쩔 수 없었던 요철감까지 재현해 만든 거예요. 오히려 그때의 티셔츠보다 더 낭만 가득한 극대화된 표현이 아닌가 싶을 만큼 웨어하우스의 이 4601 티셔츠는 그것만의 매력이 확실합니다. 4601의 진짜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련변화되어가는 티셔츠에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공간감과 가로 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이건 4601을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요. 밋밋할 수 있는 반팔티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봉제의 튼튼함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넥라인부터 소매, 밑단까지 당시의 것을 재현해낸과 동시에 경련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렇게 웨어하우스는 오리지널보다 더 오리지널 같은 명품 빈티지 티셔츠를 만드는 메이커가 되어갔어요. 4601의 대부분은 멋진 프린팅과 함께 하는데요. 5, 60년대 광고 로고나 스포츠팀 그래픽 같은 빈티지 아메리카나 프린팅 라인으로 더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절대 유치하지 않을 퀄리티라 이것도 경험해보시면 푹 빠지실 겁니다. 공간감이 가장 큰 만큼 건조기 수축도 가장 큰 것 같아요. 건조기 돌리시면 5에서 8%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물 세탁으로 잘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라리입니다. 역사도 짧은 오라리를 왜 넣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일본 티셔츠를 이야기하려면 빠뜨릴 수 없는 브랜드 같아요. 2015년에 시작한 오라리는 소재에 대한 집착이 누구 못지 않아요. 매 컬렉션마다 원단 연구부터 시작해서 일본, 몽골, 뉴질랜드, 호주 방직 공장과 직접 협업해서 원단부터 만들어요. 일본의 집착이 여기서는 원단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2024년 파리 패션위크에도 공식 진출한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습니다. 제가 가진 건 오라리의 스테디셀러인 심리스 크루넥인데요. 섬유 선택부터 실, 꼬임, 편지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개발해서 만든 원단이에요. 100% 엑스트라 롱 스테이플 코튼이고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심리스 튜블라 저지라 솔기가 없어요. 표면에 자연스러운 광택이 있고 약간의 스트레치감이 있습니다. 살짝 드롭 숄더라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뒷기장이 앞기장보다 살짝 길어서 언턱으로 입었을 때 실루엣이 깔끔해요. 화려한 게 없어요. 근데 입었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좋은 원단으로 제대로 만든 티셔츠가 주는 그 차이예요. 오라리가 티셔츠로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미국이 만들고 일본이 완성하고 그 물건들을 만들어 온 게 사실은 중국이에요. 수십 년간 중국은 전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아메카지 브랜드들도 미국의 헤리티지 브랜드들도 결국에 대부분 중국 공장에다가 생산을 맡겼어요. 그 공장들이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좋은 티셔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슬럽 원사가 어떻게 짜야 하는지, 봉제 마감은 어때야 하는지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요. 브론스는 그 노하우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2012년 홍콩에서 창업을 했는데 OEM 공장 출신이 자기 브랜드를 만든 거라고 해요. 중간 유통 없이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래서 가격이 아예 다릅니다. 패션 커뮤니티에서 브론슨 별명이 대륙의 실수인데요. 중국 브랜드인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자기 티셔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가진 건 1950년대 미국 애슬레틱 티셔츠를 재현한 버전인데요. 10.5온스의 슬럭 코튼이에요. 슬럭 원사라서 표면에 가루결이 살짝 보이고요. 아까 나온 웨어하우스의 4601 같은 계열의 질감인데 이쪽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면 티셔츠라기보다는 저지나 가벼운 스웨셔츠에 가까운 무게감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튜뷸라 구조에 솔기가 없고 내구성도 꽉 잡았습니다. 겨드랑이에도 겉싯을 잡아서 움직임도 자유롭고요. 아까 보여드린 캔버가 8온스, 브론슨이 10.5온스입니다. 두께나 무게가 오히려 캔보다 더 무겁습니다. 형태를 딱 잡아줘요. 근데 가격은 캔버보다 훨씬 싸요. 빠르게 합리적으로 결과로 말하는 거잖아요. 선입견 내려놓고 한번 입어보세요. 이건 진짜예요. 사이즈가 어지간히 크게 사지 않으면 작아요. 크게 산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제가 가진 건 2X 라지인데 아예 정핏으로 딱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티셔츠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단품 베이스 티셔츠가 필요할 땐 메르치 비슈바넨에 손이 많이 가요. 청바지에 이거 하나 걸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몸에 잘 감기는 류의 티셔츠는 오라리가 좋고요. 아메카지나 빈티지 감성이 당기는 날에는 웨어하우스예요. 이너 자리는 낡거나 얼룩져서 단품으로 힘든 애들을 넣어요. 이 자리는 굳이 더 비싼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헤인즈나 유니클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도 돼요. 오늘 이야기 중에 뭔가 꽂히는 게 있으셨다면 그게 여러분 인생 티셔츠의 시작이에요. 물론 티셔츠는 그냥 티셔츠예요. 편하게 입고 세탁하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한 번쯤은 좋은 티셔츠가 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잘 맞는 티셔츠를 입는 것만큼 멋진 패션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관심이 가는 티셔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추천이었습니다. 추천!